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1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민심은 천심이다 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문장이지요. 오늘 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칭기스칸 테무친의 아름다운 퇴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나를 위해 죽지 말고 너희 목숨을 위해서 살아라, 전심전력하여서 달려서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몽골 초원 동쪽 끝으로 초원에서 호련히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린 테무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독한 칸 옆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칸 옆에는 19명의 천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무친에게 그 진흙 호숫가에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테무친은 그들의 충성맹세에 수락의 의미로 건배를 제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술이 없었습니다. 그 진흙 웅덩이에 흙탕물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 손으로 흙탕물을 받쳐 담고 동시에 머리 위로 높이 올리고는 다 함께 그 흙탕물을 마십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발주나 맹약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발주나 맹약이 있었던 그 해가 1302년 봄이었습니다. 1302년 여름 몽골 초원의 평민들, 수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특히 평민들, 노예들은 그러한 상실감은 극도로 심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부하들을 놓아주면서 호련히 사라져버린 테무친에 대해서 그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테무진이 보여주었던 그 평등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해방의 기약이 없는 굴종의 신분사회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오는 절망감, 테무친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부채의식들이 몽골 초원을 확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발주나 호숫가의 19명, 테무친까지 20명의 용사들에게 작은 기적 하나가 일어납니다. 커다랗게 번지는 산불도 작은 불씨 하나에서 일어나듯이 그런 작은 불씨 하나가 동몽골 초원 끝자락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발주나 호숫가에서 연명하던 그들이 한 작은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부족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수백 명의 전사에 그 몇 배 달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축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패잔병 20명쯤이야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의 적대감도 보이질 않습니다. 초스 차간 족장이 자신의 부족 전체를 다 이끌고 귀순해버리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19명, 테무친까지 합해야 고작 20명의 패잔병들에게 자신의 부족의 미래를 맡겨버린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의리가 좋다 해도 생존보다는 앞서지 않았을 텐데, 테무친 일행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부족의 미래를 다 맡겨버렸다는 것은 무모한 도박 그 이상의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초원의 민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들의 이러한 결단은 참으로 대단한 모험처럼 보입니다. 초스 카간이 이끄는 고롤라스 족이 테무친에게 귀순한 것이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테무친 진영에서는 또 하나의 계획된 듯한 공동작업이 하나가 진행되어집니다. 바로 사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비와 다람쥐들, 초원의 작은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 그 가죽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물들은 식량 가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들은 서방과 연결된 그 초원의 상인들에게는 좋은 교역 물품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산 또는 하산이라고 불리우는 아랍 상인의 카라반 상단이 등장을 합니다. 장사꾼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지금 테무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필요한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아산의 상단들이 1000마리의 거세한 순양을 이끌고 테무친을 찾아옵니다. 그동안 테무친 진영에서 잡았던 짐승 가죽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테무친이 1000마리의 순양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투식량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의주도하게 태무친이 모종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산의 상단을 만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 초원의 정보에 대해서도 너무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산으로부터 태무친은 카라칼지트 전투 이후에 케레이트 종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각지의 정세들을 속속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서요, 후에 칭기스칸이 호라즘 원정을 떠날 때 하산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지금 몽골 초원은 서쪽에는 나이만이, 중앙과 동쪽에는 옹칸의 케레이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헤를렌강과 그 지류가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더 아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옹칸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은 몽골 초원 동쪽 끝 발주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1302년 가을, 칭기스칸은 초원의 사람들과의 은밀한 교감 속에서 마음을 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케레이트가 그 지위를 공고하게 할 것이고 자신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숨어 있다고는 하나 오래되면 언젠가는 적에게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또 서서히 군세를 키우게 되면 적들에게 금방 노출되고 대규모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초원의 세력들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와도 연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초원에서 우호 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9명의 전사들, 귀순한 오를라스 종족들, 그리고 태무친을 향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초원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태무친은 도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조짐이 또 하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옹칸과 자모카가 서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옹칸을 평소에 늘 하찮게 봐왔던 자모카가 옹칸을 제거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태무친을 배반하고 자모카로 갔던 알탄, 코차르, 그리고 태무친의 백부 다리타이도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회한 옹칸이 만만하게 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도 역시 자모카의 행동을 은밀하게 감시해 온 터라 미리 그들의 음모를 알아내고는 선수쳐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자모카는 알탄과 코차르와 함께 서쪽 나이만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자모카가 없는 옹칸,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케레이트족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때 태무친은 자기 동생 카사르가 떠올랐습니다. 카사르의 가족들이 모두 옹칸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의 전령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전령을 불러서 이렇게 전하라고 이릅니다. 내 형을 보고도 그의 모습을 놓쳤습니다. 찾아보아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쳐도 내 목소리가 그에게 안 들렸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눕습니다. 나의 저자는 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칸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전령 보고 말하라고 하고는 가서 적진을 잘 살피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옹칸의 진영을 들어가 보니 옹칸은 황금 장막을 쳐놓고서는 잔치를 막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령 두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에 옹칸은 몹시도 좋아합니다. 흥겨운 잔치를 시작하려는데 즐거운 일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옹칸은 좋아합니다. 카사르가 누구입니까? 바로 태무친의 친동생이자 명사수에다가 힘 또한 천하장사급인 사내인데 자신의 밑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 옹칸은 너무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옹칸은 자신의 부하 중에서 가장 신망이 있는 이투르겐이라는 부하를 보내서 자신의 부하가 될 카사르를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전령들은 이투르겐과 함께 태무친과의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약속 장소로 가던 이투르겐은 멀리서 보고 적지 않은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요, 아차 싶어서 도망합니다마는 이내 태무친에게 잡혀왔습니다. 이투르겐을 보고 태무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사르에게 데려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카사르는 이투르겐을 바로 베어버립니다. 비밀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령이 보고를 합니다. 적진영은 지금 황금 장막을 세우고 잔치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계도 몹시 어수랍니다. 신속히 이동해서 지금 기습 포위하면 적을 섬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카라칼지트 전투 이후에
태무친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살 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부하들을 놓아주고 전력을 다해서 몽골 초원 동쪽 끝으로 도망갔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흩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초원의 하층민들은 안타까운 한숨을 내어 뱉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그 태무친이 살아있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민하게 귀를 열고 태무친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풍문처럼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은 때로 눈물 짓기도 하고 또는 희망을 잃어버리지도 않으면서 태무친이 살아있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입니다. 그 카라칼지트 전투 이후에 흩어졌다면 이제는 모아져야 됩니다. 몽골 초원 동부 변방 끝으로 사라졌던 태무친이 갑자기 말을 타고 등장한 것입니다. 태무친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몽골 초원에 퍼집니다. 전령들이 각지로 퍼지면서 소식을 알립니다. 카라칼지트 전투 직후에 떨어져 나가던 부하들과 백성들은 물론 태무친을 지지했던 부족들과 시족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무기를 챙겨 들고 전속력으로 태무친 밑으로 집결합니다. 그렇게 모이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거의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진영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갑자기 몽골 초원의 쿠리엔들마다 자발적으로 평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예 어떤 종족은 통째로 이 흐름에 동참을 합니다. 기회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3일간입니다. 적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태무친은 옹칸의 잔치판에 도달할 때까지 한 번도 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펀지처럼 자신의 지지자들을 흡수하면서 옹칸의 본거지로 다가갑니다. 다가갈수록 더 많은 몽골의 유목민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산과 계곡들을 타고 접근을 합니다. 이 행군에 몰려온 사람만 수만이 됩니다. 이 은밀하고 신속한 행군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마침내 3일 밤낮을 행군한 끝에 주르체데이와 카사르를 선봉으로 하는 태무친의 부대는 잔치에 정신이 없었던 옹칸의 진영을 포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전사들이 옹칸의 흥청망청 장치판을 천둥처럼 덮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적을 포기하고 일종의 선멸전이 벌어진 것이죠. 케레이트족도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사흘 밤낮을 포위를 당한 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케레이트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더니 저항군 대장 카닥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일 밤 3일 낮을 저항한 것은 제 칸이 붙들려 죽은 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여 죽게 할 수 없어서 목숨을 부지에 떠나도록 하려고 전투를 지휘하며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죽이면 죽겠습니다. 칭기스칸에게 은혜를 받게 된다면 힘을 드리겠습니다. 카닥이 당당하게 태무친 앞에 나와서 그간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태무친이 그의 말을 듣더니 남자라면 응당 이 사내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동무가 될 만한 사람이다. 태무친은 가닥을 살려주고 자신의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레이트 모든 부족이 태무친에게 통째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몽골 초원의 중부 동부는 다시 태무친의 수중에 돌아온 것이지요.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은 승리였습니다. 질 때는 너무도 황망한 패배같이 보였습니다마는 태무친과 초원의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 그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출한 옹칸과 생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옹칸은 일단 도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의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초원에 아무도 옹칸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만 국경 쪽에서 헤매고 있다가 나이만의 척후병인 코리수베치라는 사람에게 발각이 됩니다. 옹칸은 그 마지막 순간에 살기 위해서 나는 케레이트부의 옹칸이다. 나는 그 유명한 옹칸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옹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코리수베치는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어찌되었건 몽골 초원의 산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 너무도 허망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코리수베치가 윗선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가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옹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옆에 나라의 칸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나 해서요. 장례를 치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금칠을 합니다.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게 금칠을 한 것이죠. 자, 그의 금칠한 머리는 나이만의 타양칸 앞에 올려지게 되는데 타양칸이 금으로 칠해진 옹칸의 머리를 보더니요. 역겹다고요.
그냥 마구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야말로 시신까지도 유린당하는 비참 그 자체였죠. 생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금은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막지대에 이르러서 거기까지 이르러서 헤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생금은 쿠쿠추라고 하는 신복과 쿠쿠추의 아내 이렇게 셋이서 사막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생금이 사막 가운데 물웅덩이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있는 야생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금은 자신의 말에서 내려서 야생마를 사냥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긴 채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쿠쿠추가 생금의 말을 재빨리 낚아채버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생금은 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쿠쿠추의 아내가 도망가다 말고 그 남편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의 행동이 여자인 자기가 봐도 정말로 찌질하게 그지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금의 인간성이 형편없긴 하지만 적어도 당신에게는 은인이 아닌가요? 실제 그랬습니다. 생금은 쿠쿠추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나의 쿠쿠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생금은 항상 좋은 것을 이 쿠쿠추와 나누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생금을 배반한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쿠쿠추의 부인은 당장 생금에게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의리를 지키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부부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쿠쿠추가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자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황금 술잔이라도 가서 던져놓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까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쿠쿠추는 다시 돌아가서 생금에게 황금 술잔을 던져주고 둘은 말 위에서 계속 다투면서 태무친에게 귀순하러 갑니다. 태무친 앞에 와서도 이 둘 부부는 서로 비난하며 부부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무친이 어떻게 했을까요? 쿠쿠추 같은 유형은 태무친이 전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죠. 쿠쿠추는 죽이고 부인만 살려두었습니다. 태무친에게 이런 배신은 용납할 수 없었던 행동이죠. 이후 악착같이 살아남은 생금은요, 탕구투 쪽으로 넘어가서 겨우 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평생 칸의 후예로서 부족함 없이 자란 생금은요, 그곳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다가 그만 추방을 당해버립니다. 이후 서쪽으로 다시 가서 서쪽의 현지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가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그 못된 손버릇 때문에 결국 현지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한때 몽골 초원 중앙지방의 맹주였던 옹칸과 그의 아들 생금은 그야말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태무친은 버림받았던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발주나로 쫓겨날 때 그에게는 천심과도 같은 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 준 것 같은 옹칸 부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무섭고 냉혹한 민심의 심판을 받아서 내던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